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0년 동안 끌어온 사법 리스크를 벗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13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약 10년 전 촉발됐던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일단락됐습니다. 첫 소식 유정현 기자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공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약 3년 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가 부풀려진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과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게 소집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물론 증거 능력에 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약 50%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당시에 엔비디아와 TSMC는 삼성전자에 훨씬 못 미쳤지만 현재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 안팎의 시선은 이제 사법 리스크를 푼 이재용 회장의 행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훼손됐던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에 드라이브를 걸고 또 후속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서 이른바 뉴 삼성 재건에 박차를 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조슬기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부당합병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부터 경영 보폭을 조금씩 넓혀왔습니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3자 회동을 시작으로 중국과 일본 출장 기간 동안 자동차와 전장 부문 협력을 다졌습니다. 글로벌 오디오 기업과 냉난방 공조회사를 인수하며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리더십 공백을 메우고자 분주하게 움직였던 이재용 회장의 발걸음은 무죄 판결을 계기로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HBM과 파운드리 등 주력인 반도체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1등 자리를 내준 상태에서 지금 시급한 건 반도체 쪽인데 그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못 내놓고 있다. 본원적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직접 좀 답을 내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복귀해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도체 부진과 중국 기업들의 맹추격, 미국발 관세 삼중고를 헤쳐나가려면 총수의 결단과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이 회장을 보좌하며 그룹의 의사결정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복원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독한 삼성인을 화두로 던지며 고강도 경영 쇄신을 요구했던 만큼 향후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됩니다. 사법 리스크 마침표를 찍은 이 회장이 어떤 식으로 삼성의 성공 방정식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집값이 오르고 예금 등도 불어나면서 1인당 평균 가계 순자산이 3%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보다도 많고 구매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환산하면 영국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경제 주체가 보유한 전체 순자산, 이 국부도 해외 증시 호조와 환율 상승 등으로 해외 투자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지난해 1인당 가계 순자산 얼마로 집계됐나요?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억 5,251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약 800만 원 늘었습니다.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약 18만 5천 달러로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 프랑스, 영국 등보다는 적지만 일본은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순자산은 5억 9천만 원으로 1년 사이 약 1천만 원 늘었는데요. 이렇게 가계의 순자산이 늘어난 데에는 주택 자산의 증가세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자산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1%로 가장 컸는데요. 그 다음으로 주택 외 부동산,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집값은 얼마나 올랐나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은 약 7,200조 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4.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전체 주택의 시가총액을 밀어올렸는데요. 증가율에 대한 권역별 기여를 보면 수도권 기여도가 약 91%로 압도적입니다. 전체 주택 시가총액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69%로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약 35%를 차지해 가장 컸고 그 뒤로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순이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부인 국민 순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경 4,100조 원으로 1년 새 1,20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 이 관망세가 심화하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박연신 기자, 6.27 대출 규제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군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오르며 지난주 대비 0.1%포인트 상승폭을 축소했는데요. 6.27 대출 규제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풍선 효과로 상승세를 주도하던 성동구와 강진구가 각각 서울 자치군의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지만 두 곳 모두 상승폭을 축소했고 토호대로 묶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역시 지난주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도봉구는 서울 자치군에 유일하게 상승률이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가 지난주 보합에서 0.03% 오르면서 상승 전환했는데요. 이에 부산과 광주, 대전, 전남 등에서도 하락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곳들도 있다고요? 네, 서울 아파트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섰지만 일부 아파트들이 상승세를 이어나가는데요.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서울 내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부동산 플랫폼의 집계 결과 6.27 대책 이후 서울에서 10억 원을 초과한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 30년을 초과한 아파트가 7.3% 오르면서 신축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는데요. 정부가 신도시를 통한 공급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에 무게가 실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6.27 대출 규제 대상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책 대출이 포함되면서 부작용 우려가 많았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갑자기 줄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가 난처해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달 2억 5천만 원의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상담받았을 때 2억까지 이제 대출이 된다고 이제 안내받고 계약서를 썼는데 2억까지 다 안 날 것 같다고 안내를 받아가지고 계약금을 또 다 걸어놨는데 지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개인 대출을 뭐 땡겨야 될지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을 드려야 되고. 정부의 6.27 규제 대상에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받는 정책 대출까지 포함되면서 대출 한도는 4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한도 축소로 고민이 깊어진 건 빌라 집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동구 빌라를 소유한 임대인 B씨는 새로 계약한 세입자의 대출이 막히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계약금을 이제 5%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분한테 줬는데 계약이 파기가 되면 그거를 또 다시 회수할 수 없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대출한 들어가 주는 바람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서로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이번 규제를 발표한 건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였지만 정책 대출까지 옥죄면서 부작용은 비아파트 시장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핀셋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니까 미만한 사태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한편 정부는 전세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민들의 주거지 선택폭이 좁아질 수 있어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던 SGI 서울부증이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고 발생 나흘 만에 주요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비 사태 동안 단순 불편 이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부증이 이 피해가 발생하면 100%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앞으로 보상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영 기자, 일단 서울보증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전액 보상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보증은 보상까지 책임지고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시 해당 피해자를 직접 찾아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서울보증에 따르면 피해신고센터 운영 첫날인 어제 실제 피해 사례는 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피해를 신고했는데요. 신규 임차인의 전세 대출이 지연되면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이사 관련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서울보증은 증빙 서류 등이 확인되는 대로 전액 보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스템 장애로 또 피해를 입은 개인과 기업은 피해신고센터 유선 전화로 피해 사실 접수가 가능한데요. 피해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별도의 추가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 향후 보상 절차 진행 시 접수 때 남겨둔 연락처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이미 벌어진 이런 피해 말고 그럼 현재 이제 신규 대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은 모두 재개가 됐습니다. 오전 10시부로 보증서 발급, 보험금 지급 등의 서울보증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모두 복구됐기 때문인데요. 고객 대상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어졌지만 아직 서울보증의 내부 업무 지원 시스템은 복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보증은 전자금융업법 위반 등을 점검 중인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시스템 장애가 나흘 만에 복구된 만큼 최대 5천만 원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10년) 전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다음 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차별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이런 의도했던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괜한 소비자 혜택 축소와 단말기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 구매 혜택이 어떻게 변화가 생기는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요즘도 법정 상한보다 이 보조금 많이 주는 곳을 이른바 성지 찾아서 다니는 분들 많은데 그럼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이 보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이통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이통사들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면 됩니다. 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현재는 공시지원금이 50만 원이면 추가 지원금은 7만 5천 원까지만 가능한데 이 이상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통망 추가 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사실상 출고가를 모두 커버하는 공짜폰 구매도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더불어 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 가입자도 추가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겉으로는 이렇게 보기에는 이 보조금이 늘어나는 걸로 보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또 손해를 보게 될 텐데 그럼 보조금 차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전히 차별적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말기 지원금 관련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유지가 되는데요. 동일한 가입 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이라면 이용자가 사는 지역이나 나이, 장애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습니다. 이통사 간의 경쟁으로 지원금이 확대되어 통신비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용자 차별과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법 위반 시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당초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이통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만 SKT 해킹 사태 이후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이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임지혜입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정보보호 기술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SK텔레콤 차례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대표되는 금융사기를 스캠이라고 통칭합니다. SK텔레콤이 금융과 통신 데이터를 융합한 이 스캠 방지 기술을 이동통신사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SKT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금융권 고객 보호 강화 솔루션의 제어 화면입니다. SKT의 AI 기반 이상 탐지 기술에 금융사의 이상 거래 데이터를 결합해서 보이스피싱 의심 번호 예측 정확도를 대폭 높인 게 특징입니다. 보이스피싱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곧바로 경고창이 뜹니다. 서버에 저장된 탐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A닷 전화를 통해 다른 고객에게도 같은 번호나 유사한 패턴으로 전화가 올 때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통화 패턴하고 그리고 보이스피싱범들의 통화 패턴이 극명하게 나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켰고요. 그 학습된 결과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어떤 보이스피싱으로 예상되는 그런 번호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SKT가 분석한 보이스피싱 패턴만 120여 개. 여기에 금융사 데이터가 더해지면서 사기 예방 효과가 확 높아졌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한 IBK 기업은행은 2주간 테스트에서 2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고 약 5억 9천만 원의 금전적 손실도 막았습니다. SKT는 연말까지 10여 개 금융사에 이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콜 패턴 탐지를 넘어 다양한 스캠 수법을 알아챌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유형들을 모두 다 탐지하는 것들이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융 사기를 최대한 줄이는 제로화시키는 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SKT는 연내 문자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사기나 악성 스캠 앱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윤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구 후보자의 의견을 밝혔군요. 네, 구 후보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라며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효과는 없고 세수만 줄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구 후보자는 세법 개정 과정에서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논의에 대해선 살릴 건 살리고 잘못된 행태는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3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는 1차와 2차 추경을 집행해서 성과를 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그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구 후보자는 도입에 동의했고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구 후보자 부인이 무원군 소재 논을 매입해 투기가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구 후보자는 영농 체험을 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다며 3천만 원의 지분 일부를 투자했지만 1,000만 원에 팔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구 후보자가 기재부 예산실장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를 갔었다며 이 업체는 납품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구 후보자는 순수하게 현장을 둘러보러 간 것이라며 그런 사정을 알았으면 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 비탄감을 준비 중인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에 대통령의 현장 중심 지적 이후에
잇따라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 소상공인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다고요? 네, 우선 자금 융통 한계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신규 자금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의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요청에 따른 겁니다. 앞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추가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 부담도 줄어듭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갈아타기와 금리 인하 요구권 내실화, 중도 상환 수수료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 유지와 재기 지원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업자 대출이 이제 조건이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시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업을 하시면 이제 사업자 그 지위가 없어지잖아요. 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겁니다. 그 대출을 갚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폐업을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도를 좀 개선해서 사업자 대출을 개인 대출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건의한 것들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네, 목돈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금융위는 새 정부 공약 가운데 청년 미래적금 제도에 소상공인 청년이 포함되는 만큼 전면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올해 신규 대출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금융권의 카드론 등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일괄적 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업계의 협조를 당부하며 자율적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지난달 전기차 수출액이 거의 1년 반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전체 자동차 수출액도 6월만 기준으로 한다면 역대 최대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로 미국 수출은 크게 줄었고 반면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 수출이 증가하는 등 상반기에 이 수출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나타났습니다. 윤재 기자,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전기차와 수소차 수출액이 7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하이브리드 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전체 수출액 또한 22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전체 차종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한국 GM의 트랙스가 2만 8천여 대, 코나 2만 1천여 대, 팰리세이드가 1만 5천여 대 팔리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전기차 중에서는 EV3와 캐스퍼 EV가 각각 8천여 대, 4천여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내수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면서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출량은 크게 줄었다고요? 네, 북미 등을 포함한 미국 수출은 지난달 16%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와 현지에서 내수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EU 수출은 크게 늘었는데요. EU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독일은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고 네덜란드도 89% 늘면서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전기차가 유럽에서 잘 팔렸고 KG 모빌리티 유럽 판매 법인 신설 등이 영향을 줬다고 산업부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미국 관세 부과와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자동차 수출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롯데그룹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에서 고객들의 주문이 무더기로 취소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실수로 잘못 표기된 쿠폰이 쓰였기 때문이라는데 아무 사과나 사전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주문 취소에다가 아무런 보상도 없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파격 할인에 나선다는 소식에 밤 12시 행사 시작에 맞춰 여러 상품을 주문했지만 아침이 되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취소가 되니까 왜 취소를 했는지, 뭐가 오등록인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의 단계까지 가야지 고객도 수긍을 하는데. 롯데온은 지난 14일부터 할인 프로모션용으로 고객들에게 쿠폰을 지급했습니다. 특정 카드나 페이를 이용해 3,000원 이상 사면 5만 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으로 소비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모두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 처리됐습니다.
롯데온 측은 직원의 실수로 쿠폰의 구매액과 할인액이 뒤바뀌었다는 설명이지만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당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기만적인 판매를 하려고 했다면 이러한 가격 오기재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기재 실수를 했다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지급 대급을 환급하도록. 앞서 쿠팡에서도 시스템 오류로 농심 육개장 사발면 36개가 단돈 5,000원에 올라와 주문이 폭주했는데 쿠팡은 이를 정상 배송하고 재고가 부족한 주문에 대해선 적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커머스 업계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에게 보다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부담에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어제보다 0.19% 오른 3,192.2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74% 오른 818.27에 거래를 마감했고 오후 5시 40분 기준 애프터마켓 종목들은 한국 거래소 종가보다 0.09% 내린 채 거래 중입니다. 같은 시간 달러원 환율은 4원가량 오른 1,49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